네, 이제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차별성 이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임금은 돈은 개인적 생산성에 의해서 좌우되며 낮은 생산성이 빈곤을 야기하게 된다는 인적 자본 이론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나 능력의 부족 등 완전한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적 자본 이론은요. 인적 자본 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있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인적 자본 이론은 임금은 월급은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은 공식적, 비공식적 훈련과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결국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빈곤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의사 되고 했을 테니까 돈 잘 벌 거 아니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아니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판검사 됐으면 돈 잘 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잘 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대단히 사실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만약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만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여러분 그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분명히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정된 그 사람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모두가 다 의사가 되고 모두가 다 판검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건 네 잘못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의 형성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보는 인적 자본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은 첫 번째, 인적 자본 이론이 교육을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인간 교육에 있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우리 대학이 그렇잖아요. 대학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졸업해서 취업을 잘할 것인가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대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 교육의 목적이 취업입니까? 지금 완전 취업이 되어버렸잖아요. 또 그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존재. 거기서 조금 더 생산성이 높으면 월급 많이 받는 존재. 생산성이 낮으면 좀 월급을 덜 받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개인의 소득은 노동 생산성과 관련 없이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과 연수에 상관없이 성장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개인의 소득 격차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만을 반영한다.
넷째, 교육의 수준이나 정도와 상관없는 없이 사회에는 차별과 소외된 장벽이 존재하고 있죠, 이미. 자, 네 번째, 빈곤 문화 이론입니다. 이 빈곤 문화 이론은요, 여러분, 참, 잘 보세요. 1960년대 이후에 등장했는데요. 이 빈곤 문화 이론은 빈곤이 세습되고 유지되며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빈곤 문화란 물질적 부족과 연관된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삶에 대한 적응 기능을 수행하고 생활계획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빈민의 고유한 생활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한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설국열차에 나와 있는 너는 꼬리칸이니까 꼬리칸이 있어야 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흙수저로 계속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을 그렇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빈곤 문화는 임금 노동, 이용 추구적 생산, 높은 실업률과 잠재 실업률, 저임금, 비숙련 노동 등과 같은 경제 체제에서 사회가 빈민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핵가족 중심의 친족 체제와 사회 지배 계급이 하층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인적 부적응이라 열등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강조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지배 이론이에요. 지배 이론. 잘못된 이론이에요. 아주 나쁜 이론이에요.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꼬리칸이 있으면 꼬리칸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살아라는 거예요. 빈곤 문화 이론에 따르면 빈민들은 단순히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곤이 지속된다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될수 있죠. 오스카 루이스는 빈민들의 하위 문화가 빈곤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며 빈곤 지역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빈곤이 세습된다. 이게 그 미국의 흑인 어떤 그런 빈민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화가 아이들에게 내려가고 또 아이들에게 내려가고 또 아이들에게 내려간다 이런 거잖아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말들은 화가 나죠.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너는 그래서 가난한 거야. 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가난한 거야. 계속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넌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있으라고 여러분 또 홍보를 하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흥분하는 체질이라서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입니다. 저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빈곤 문화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첫째, 빈곤 문화의 속성은 단지 전체 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화 과정의 특성과 같으며 빈민들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은 단지 세대 간에 걸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인식과 평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극도의 어려움과 박탈 그리고 역병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인간성의 내부적인 힘과 융통성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빈곤층의 문화는 독립적인 하위 문화가 아니면 지배 계급 또는 지배적인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문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빈민들에 대한 낙인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빈민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속성의
속성이 빈민들의 개선이나 향상을 억제하거나 빈민에게서 자녀에게로 빈곤의 의존심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실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민들에게 나타난 차이는 박탈된 배경에 기인하고 있어요. 기회의 박탈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동일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산다면 그거는 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있느냐, 동일한 기회가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느냐, 동일한 기회를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줬을 때도 만약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족쇄를 물리고 동일한 기회 줄 수도 안 준다니까요. 자, 사회장벽 이론. 사회장벽 이론은 사회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정책을 통해서 빈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어렵도록 할 수 있고, 나아가 빈곤이 되도록 하는데 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적 이론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각종 차별이 사회적 장벽이 되어서 결국 그들을 빈곤하는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다른 거 여성 차별만 해볼까요? 지금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분명히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이라고 했을 때 주로 여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이죠.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평가하느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안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 82년생 김지영 보세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2년생 김지영에 나오잖아요. 둘 똑같이 대학 졸업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아이를 볼 것인가? 남편이 아이를 볼 것인가? 회사 그만두고. 아니면 아내가 아이를 볼 것인가?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게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장벽이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궁핍화 이론.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막스는 사실 우리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가 한쪽으로는 부의 양상과 다른 한쪽으로는 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의 심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빈곤이 꼭 착취에 의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서 잉여 노동이 착취되어 빈곤하게 되고, 또한 기계의 자동화에 의해 노동 소외가 일어나 노동자들의 궁핍화는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빈곤을 착취의 형태로 바라보는 막스는 빈곤의 원인이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 보면 하여튼 사실 그것도 사실이죠. 네,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맞아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기업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삼성은 분명히 노동자들 희생이 있었던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기업들이요. 이중노동시장 이론.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빈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지고 1차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높은 임금과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갖는 시장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기업 생존을 위한 굉장히 극심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일하는 거 보면 오히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똑같이 일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이게 이중노동시장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정규직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고 근데 비정규직은 너무도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중노동시장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의 노동력은 열악한 노동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높은 이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차 노동시장으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두 시장 간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왜? 못 올라오게 하니까. 모두 다 1차 노동시장 다 올라와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그 돈을 나누자. 이러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어떤 파이가 있으면 이 파이를 잘 나누면 되는데 이 파이를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이 받는 사람과 작게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화가 나죠, 사실. 결국 1차적 부분, 1차 노동시장에는 임금이 높고 부가 혜택이 좋으며 승진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제공하는 양질의 직장이 존재하며 2차적 부분, 2차 노동시장에는 임금이 낮고 사회복지 혜택과 같은 부가 혜택도 없으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력이 주로 강조되는 직장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정 소득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차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빈곤한 상태를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하게 일하는 빈곤층이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규직이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훨씬 많잖아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아무리 지금 막 그죠? 대통령이 초기에 막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빈곤 결정 요인에 보면 영역 특성상 지진,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날씨나 환경적 특성, 지역적 격리, 정부의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치안 상태, 경제적 안정이나 시장 안정성, 성인종, 민족적 불평등 구조, 지역 특성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같은 하부 구조의 부실 또는 부재, 보건, 사회복지, 교육 같은 공공 및 사회 서비스의 부재, 상호 신뢰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연결망의 부재, 인구 통계 요인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2015년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66만 8,329에 지금은 200만 넘습니다. 예.
지금 200만 넘어요. 최저 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은 모두 빈곤선 이하에 있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인 수급 대상자 수는 2013년 12월 말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은 절대적 빈곤 개념보다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위소득이란 사람들을 소득 순수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고 일렬로 배치된 사람들 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갖는 소득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인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4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달 422만 원이라고 한다면 21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210만 원, 11만 원 정도를 빈곤 가구라고 본다. 4인 가구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4인 가구일 때 211만 원이면 빈곤 가구예요. 그럼요. 그래서 빈곤율 추이를 보면 이렇고요. 자, 대책이 뭐냐? 자, 대책. 시간이 다 돼가겠다. 대책.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5년 최저 생계비는 166만 8천 원인데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약 3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 급여 최대 액수와 최저임금 그리고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등과의 비교를 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공적 보조 제도의 수급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액도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보다 약 55%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계보호를 받는 빈곤층들이 과연 현 수준의 현금 급여액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적 부조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립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저급한 일자리로 일하는 빈곤층을 양성하여 공공부조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50%, 4인 가족 월 약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는 교육급여를 적용하고 중위소득의 40%인 약 168만 원 이하의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중위소득 28%인 118만 원 이하일 때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2015년 4인 가구 월 평균 중위소득이 420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 211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결국 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첫째, 수급자 선정의 현실화, 즉 현실에 맞는 수급 자격 조건의 수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요. 둘째,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의 의지가 높은 근로빈곤층들에게는 빈곤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직업훈련 및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적 부조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일하는 빈곤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 및 비정규직, 시간직, 계절직을 포함한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최저시급을 더 올려나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요, 의사나 조그만 식당 하는 사람이나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직장을 통해서도 이 사회가 생각하는 중위소득 수준 정도의 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돈만 계속 준다고 해서 또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